조리막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울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소연을 하더라고. 내가 지금 60점을 2번 넘었는데 조리막에서 과락을 2번 맞아버렸다고. 그래가지고 성질을 내면서 저한테 도대체 이 조리막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고 아주 하소연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조리막을 한 55점 정도만 맞은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55점 맞으려면 이제 저희가 지금 몇 과목 안 배웠지만 외울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도 많고 또 여기서 그대로 나오면 보는데 또 여기서 또 안 나온 문제도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조리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과락을 맞을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 오답 정리를 하셔야 돼. 그러면 답만 외우지 말고 이게 왜 답이 아닐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제가 뭐 기출문제를 해설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하든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면서 하든 요게 문제가 답이 요거니까 요것만 외우면 안 되고, 그럼 1, 2, 3번이 왜 답이 아닌가, 특히 조리막은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한 60점 이상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또 너무 이 조리막에 또 아까 깊게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2차에서는 또 안 나오잖아요. 2차에서는 조리막하고 보호하기 거의 안 나오거든. 유일하게 아까 그 나왔던 게 아까 그 결합수, 흡수수, 그거에 한번 나오고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2차까지 나오면 진짜 시간 투자해서 해야 되는데, 또 2차에서 안 나오는데 막 80점, 90점까지 맞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나 최소한 이제 60점 이상을 맞으려면 기출문제를 풀 때 오답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조리막은.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개강 첫날이니까 오늘부터 이제 나는 수험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그 필기에 한번 떨어졌어요. 필기에 한번 떨어지고 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엔 필기를 합격하고 실기를 또 바로 합격한 경우가 좀 많긴 해요. 왜냐하면 공부량이 또 어느 정도 필기 합격하고 또 공부를 하니까 좀 더 공부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2차까지 합격한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가능하면 그 원샷 원킬로 한 번에 이제 합격하는 게 제일 어떤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힘드시더라도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투자하셔가지고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목과 양분에서 무기염류의 종류, 필수 원소하고 다량 원소가 있습니다. 먼저 필수 원소 16종. 필수 원소는 그 원소가 결핍되면 완전한 생육을 완성할 수 없을 것. 다른 원소에서 대용될 수 없는 것. 다량 원소. 근데 시험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 다량 원소하고 미량 원소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량 원소를 외우셔야 돼요. 다량 원소만 외우는 게 훨씬 편해요. 다량 원소. 그래서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 인, 칼륨, 마그네슘, 칼슘. 요걸로 보통 나오고 C로 나와요. 탄소로 보통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C가 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CHON에서 보통 촌으로 촌. 그 다음에 스피크, 마페카. 아니죠. 페는 빼고 마카. 이거를 조금 쉽게 외우는 방법을 저 옆에다 적어놨죠. 촌, 카마, 스피크. 무슨 말이냐면 이 촌놈이 카는 요 CA예요. 칼슘. 카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뭘 장착했냐? 마이크하고 스피커를 장착했다. 마는 뭐예요? 마그네슘. 스피커는 황, 인, 칼륨.
이런 식으로 좀 외워두십시오. 나머지는 미량 원소입니다. 절, 망간, 아연, 구리, 몰리브덴, 풍소, 염소. 그러니까 미량 원소는 미량만 필요하고 다량 원소는 식물이 많이 필요한 원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분의 양분 흡수. 화료 흡수가 침미 흡수보다 더 많은 영양소를 요구한다. 그 다음에 무기양료 요구량이 많은 수종,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이거는 오동나무, 물풀의나무, 미루나무, 느티나무, 전나무, 밤나무, 참나무. 무기양료 요구량이 많은 수종. 그 다음에 낮은 수종도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오리나무, 노간주나무, 소나무, 향나무, 아카시, 자작나무. 오노, 소자, 아까 향나무 아래서 밥 많이 먹었어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이 뭐 제가 이렇게 밑줄 말을 만들었지만 요구량이 낮은 수종을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소나무, 척박한 곳에 잘 자란다 해서 소나무하고 오리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산에 가면 오리나무 엄청 많거든요. 오리나무. 또 노간주나무도 척박한 곳에 잘 자라요. 그 다음에 향나무, 아카시, 자작나무까지. 요걸로만 외워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무기양 요구량이 낮은 수종. 오리나무, 노간주, 소나무, 향나무, 아카시, 자작나무. 그 다음에 많은 수종은 오동, 물풀에, 미루, 느티, 전나무, 밤나무, 참나무. 영양소 역할 및 결핍 증상. 먼저 질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외우시는 게 제일 좋냐면 잎과 관련된 영양소, 이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늙은 잎이잖아, 늙은 잎. 잎도 젊은 잎, 어린 잎, 늙은 잎으로 구분해서 외우셔야 돼요. 그럼 이거를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제일 뒤에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네. 잎과 관련된 무기염류 있죠? 늙은 잎, 어린 잎.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잎과 관련된 무기염류인 것은 이렇게 나오고 또 늙은 잎과 관련된 무기염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해서 해. 늙은 잎하고 어린 잎을 구분해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늙은 잎은 뭐예요? 마그네슘, 질소, 칼륨. 어린 잎은 철, 칼슘, 붕소. 이거를 쉽게 외우려고 옆에다가 뭐 제가 어떻게 하냐면 늙으면, 우리가 나이가 늙으면 남자분들이 이제 집에 들어가서 뭐 칼질도 해야 된다. 마, 칼질을 해라. 부엌 좀 도와줘라 이겁니다. 어린 잎은 우리가 어릴 때 학교에서 체력 단련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생각해서 해. 철, 봉에, 붕소입니다. 붕 띄어가지고 턱걸이 하면 뭐예요? 숨이 차죠. 칼슘. 어린 잎. 이걸 이렇게 연관해서 외우면 그래도 조금 그 머리에 잔상이 많이 남아가지고 쉽게 외워져요. 요것만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시험에 나오는 게 이 엽록소 형성에 관계되는 것도 나와요. 엽록소. 요거는 없죠, 책에. 좀 적어주십시오. 철, 망간, 질소.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엽록소 형성에 관계되는 거. 철, 망간, 질소. 나머지는 굳이 이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잎하고 엽록소만 정확히 구분해서 외우시고 나머지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 왜?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아까 질소. 질소는 뭐였어요? 칼질. 늙은 잎에서 발생되죠. 늙은 잎에서 발생되고 생장이 불량하여 잎이 짧아지고 식물체가 작아진다. 잎 전체가 황백화된다. 근데 특히 요 질소는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잎이 짧아지고 식물체가 작아진다. 여기까지 좀 밑줄을 쳐주십시오.
잎이 황백화된다. 여기까지. 질소가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늙은 잎이지만 뒤에 설명, 잎이 짧아지고 식물체가 작아지고 잎 전체가 황백화되는 무기염료는 뭐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그러면 뭐다? 질소다. 인산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칼륨은 뭐였어요 아까? 칼질, 노엽 부터, 요 4번은 없죠 책에. 노엽부터 증상이 나타나며 잎의 끝이나 둘레가 황화하고 갈색으로 변한다. 없으면 좀 적어주시고 있으면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아무튼 노엽, 늙은 잎부터 나타난다 이거죠. 칼슘은 뭐예요? 슘이 아까 탄다 해서 어린 잎 경우 크기가 작아진다. 잎의 괴사, 백화, 잎의 끝 부분 등에 나타난다. 요거를 밑줄을 쳐주시고 없으면 적어주시고요. 마그네슘, 아까 마그네슘 뭐겠어요? 엽록소 관련된 거, 엽록소 밑줄을 쳐주시고 황 넘어가고 철은 뭐였어요? 어린 잎 황화 현상. 아까 철봉에 붕 뛰어서 슘이 탁 탄다 했죠. 망간, 아까 망간은 뭐였어요? 엽록소 밑줄을 쳐주시고 붕소, 어린 잎 밑줄을 쳐주시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아까 늙은 잎은 뭐라고요? 칼질 하시고, 어린 잎은 철봉에 붕소, 춤이 탁 탄다. 그 다음에 엽록소는 뭐예요? 철, 망간, 질소. 그러니까 이 질소는 두 가지가 포함되죠. 뭐하고 뭐예요? 엽록소하고 늙은 잎. 원래 지금 이것도 엄청 제가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원래 이게 지금 단단하잖아요. 막 붕이 문화는 막 붕소만 막 한 페이지 나와버렸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거든요. 외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광합성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합성에서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개념, 보상점 밑줄을 쳐주십시오. 보상점이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광합성 속도와 호흡 속도가 같아서 외견상 광합성 속도가 0이 되는 광의 조도로서 음지 식물은 보상점이 낮고 양지 식물은 높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따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파리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까 광합성은 뭐냐면 이파리에서 이루어지는데 뭘 흡수해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뭘 배출해요? 산소를 배출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산화탄소에다가 또 뭐가 있으면 햇빛이 있어야 돼. 햇빛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이 낮에 정오 때 햇빛이 가장 강렬하게 뜨니까 어때요? 산소를 가장 많이 배출해요, 낮에. 근데 밤이 되면 반대가 돼요. 밤에 되면 오히려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요, 밤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그 뭐 어르신들이 밤에 큰 나무 밑에서 자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니까 좀 위험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관련이 있는 게 뭐냐면 이 햇빛에 의해서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점은 뭐냐면 이 이산화탄소의 흡수에는 양하고 방출되는 산소의 양하고 같을 때의 광의 세기, 그게 뭐다? 보상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보면 여기죠, 여기요. 보상점 뭐예요? CO2를
배출하는 거하고 흡수하는 양이 같을 때, 이때 광의 세기를 보상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더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흡수하고 산소를 더 많이 배출한다. 이거 여기서부터는. 네. 햇빛이 더 세지니까 이때부터는. 근데 그래프에 보면 햇빛을 계속해서 세게 해주면 계속해서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흡수하고 산소를 더 많이 배출하는, 그게 아니에요. 요 극대점에 이르게 되면 아무리 빛을 더 세게 해줘도 산소를 더 많이 배출을 안 합니다. 그때 뭐다? 이게 광포화점. 광포화점이다 이거.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지만 음수는 적은 양의 햇빛을 가지고도 더 광합성을 더 활발하게 잘하죠. 그렇기 때문에 광포화점이 뭐보다 더 낮아요? 양수보다 더 낮을 수밖에 없겠죠. 보상점도 어때요? 더 낮을 수밖에 없겠죠. 왜? 음수는 햇빛을 조금만 받더라도 잘 살 수 있으니까. 바꿔서 말하면 적은 햇빛을 가지고도 광합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보상점이나 광포화점이 뭐보다 낮다? 양수보다 낮다. 반대로 양수는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상점이나 광포화점이 음수보다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나무는 양수입니다. 이게 소나무에 관련된 거가 굉장히 시험에 잘 남아요. 아까 이제 저희가 지금 처음 배웠던 게 소나무는 척박한 곳을 잘 자란다. 그 다음에 뭐 뒤에 가서 배운 소나무는 종자는 소립종자거든. 소립종자. 그 다음에 소나무는 여기서는 지금 양수다. 일단 요 정도만 정리를 해주시고. 어디야? 여기다가 했죠. 보상점. 이때 광의 조도가, 그러니까 음지식물은 보상점이 낮고 양지식물은 높겠죠. 그 다음에 광포화점. 광의 조도가 보상점을 넘어서 커짐에 따라 광합성 속도도 증대하나 어느 한계가 이르면 조도가 더 증대되어도 광합 속도는 증가하지 않는 상태를 광포화라고 하며 광포화가 개시되는 광의 조도를 광포화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보통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뭐 양수는 음수보다 광포화점이 높다 이런 식으로 아닌 것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개념만 요 그래프를 통해서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양수는 음수보다 광포화점이 높고 보상점도 높고 음수는 광포화점이나 보상점이 낮다. 그 정도. 보상점, 광합성에 줄어드는 이산화탄소 양과 호흡에 의해 방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이 같을 때의 빛의 세기. 그래서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수종에 따라서 음수, 양수, 일변화, 계절적 변화, 광도, 양엽, 음엽, 내음성, 온도, 토양의 무기양분, 잎의 연령, 약지살포, 탄수화물 측정 등에 따라 틀리다. 세 번째로 보면 토양에 무기양분이 많아요. 영양분이 많아요. 그러면 광합성이 더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영양분이 더 많으니까 광합성이 더 잘 되겠죠. 잎의 연령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잎은 광합성을 더 효율적으로 다행히 수행하겠죠. 젊으니까. 늙은 잎은 잘 안 되고. 또 뭐 탄수화물이 영양소로 이제 탄수화물이 많으니까 광합성을 더 어떻게 되겠어요? 효율적으로 더 수행을 하겠죠. 이렇게 영양분이 많으니까.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프 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의 생성. 광합성 작용에 만들어진 탄수화물은 식물의 필요에 따라서 아까 체관, 수관을 통해서 체관을 통해서 각 부분에 이동되며 이동된 탄수화물은 식물의 생장이나 호흡 저장 물질로 이용된다. 광도별 생장 반응. 식물은 빛을 많이 받아야 잘 자라는 수정이 있고 반대로 빛을 너무 많이 받으면 즉 광도가 클수록 고사하는 수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광도가 큰 수종이 양수이며 광도가 적은 수종이 음수이다. 또 빛의 길이 즉 일장이 식물의 화, 분화, 개화 등 바르게 비치는 현상을 일장효과 또는 광주성이라고 한다. 이게 뭐 우리가 여름에는 빛이 길어지잖아요.
겨울엔 짧아지고 그에 따라서 식물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를 뭐 일장효과다 아니면 광주성이라 한다.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험에 한번 안 나왔는데 한번 나오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보통 광이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으로 구분되는데 구분 400nm 뭐 나노미터라고 해요. 가시광선은 400에서 700, 적외선은 700 이상. 이것도 좀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이게 안 나온 내용들이 최근에 갈수록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더 어렵게 된다 이거죠, 문제를. 그 다음에 내음성. 내음성은 다른 나무의 그늘과 같은 낮은 광조건과 심한 경쟁에서 발육 및 생장할 수 있는 상대적인 능력을 말한다. 내음성. 그러니까 내음성은 뭐냐면 음지에서도 잘 견딜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능력. 그럼 내음성은 음수가 양수보다 더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크겠죠. 왜? 음수는 더 햇빛을, 적은 햇빛을 가지고도 오래 버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음성에 관계된 요인, 이것도 밑줄을 좀 쳐주시는데, 먼저 수령이 많아짐에 따라서 내음성이 감소해요. 나이가 많을수록 더 사람도 힘들잖아요. 나무도 나이가 많을수록 힘들어요. 그래서 힘든 내음성은 감소한다 이겁니다. 아까 내음성이 뭐라고요? 음지에서 견딜 수 있는 능력. 건조하거나 척박하면 내음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러나 양분과 수분이 적당한 토양에서는 내음성이 증가하고 온도가 높을수록 수목이 요구하는 광량은 감소한다. 여기 시험에 좀 자주 나오더라고. 고위도 지방에서 자라는 수목은 광합성을 위하여 더 높은 광도를 요구하며 일반적으로 내음성이 약하다. 요 위치를 좀 쳐주십시오. 그러니까 고위도 높은 곳에서 자라는 나무는 햇빛을 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더 높은 광도를 요구한다. 햇빛을 많이 받아야 돼요,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표현하면 내음성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낮은 하층 식생을 하거든요. 낮은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적은 햇빛을 가지고도 잘 자라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음성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자의 크기. 크고 무거운 종자를 가진 수종은 종자 내 저장 양분으로 1년 이상의 내음성을 지탱할 수 있다. 내음성 정도. 음수. 보상점과 광포화점이 양수보다 낮은 광 조건에서도 광합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음수 요 밑줄을 쳐주십시오. 이제 특성인데 하층 식생으로 오랫동안 자랄 수 있다. 주위의 경쟁목이 제거되면 즉시 수고 생장과 직경 생장이 촉진된다. 아래 부분의 가지가 잘 떨어지지 않아 지하고가 낮다. 광포삼점이 가장 낮은 수종 요 좀 추가를 해주십시오. 시험에 한번 나온 거.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나무가 있어요. 지금 음수예요. 음수. 음수. 아까 음수는 적은 햇빛을 가지고도 잘 살아요. 그러니까 요 나무가 자라면서 이렇게 수관이 이렇게 확장되는데 그럼 가지가 이제 햇빛을 못 받으니까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걸 이제 자연 낙지라고 해요. 자연 낙지. 근데 음수는 자연 낙지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햇빛을 적게 받아도 이렇게 다 자라버려요.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지하고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하고가 낮다. 반대로 양수 같은 경우는 햇빛이 많이 필요하겠죠. 이제 가지가 자라요. 근데 양수 같은 경우는 햇빛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밑에 가지들이 햇빛을 못 받잖아요. 좀 아래쪽. 그래서 자연 낙지가 잘 돼요. 그래서 반대로 지하고가 어떠다? 지하고가 높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뭐 가지치기에서 배우겠지만
양수 같은 경우는 가지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연낙지가 가지치기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가지치기도 다 할 필요가 아니라 수고의 50에서 60%만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가지치기를 할 필요 없는데, 음수 같은 경우는 이 지하고 낮아서 잘 자라니까 가지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네, 알겠죠? 네. 요 설탕 단풍나무 요것도 외워두십시오. 추가로 적어주셔가지고. 강 보상점이 가장 낮은 나무, 음수 수정이겠죠. 요 대표적인 음수 수정으로 서나무가 항상 시험에 잘 나와요. 서나무 하나 적어놓으십시오. 음수 수정으로 서나무. 양수 수정은 광보상점과 광포화점이 음수보다 높겠죠. 아래 부분 가지가 자연 고사하거나 떨어지기가 쉽다. 피압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게 나타난다. 양수. 그래서 수정의 내음성, 극음수, 극양수, 중용수, 양수, 음수가 있는데 이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이제 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게 시험에 잘 나오는 수정이 있습니다. 먼저 양수는 은행나무, 소나무, 향나무, 낙엽송, 요 정도만 외우세요. 양수 수정. 은행나무입니다. 양수예요. 소나무도 양수. 향나무 아파트에다 많이 심어놓죠. 이것도 양수. 낙엽송도 양수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음수는 전나무, 가문비나무, 서나무, 회양목, 주목, 개비자. 요게 시험에 좀 자주 나와요. 회양목, 주목, 개비자, 전나무, 가문비, 서나무.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그리고 요 아까 서나무는 대표적인 음수 수종인데, 아까 우리가 이제 살림이 변화돼요. 양수 수종에서 이제 음수 수종이 들어와서 우점하게 되면 더 이상 수종 변화가 안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극상림이라 하는데, 이 서나무가 한번 자리 잡으면 다른 수종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극산림을 이루는 수종, 서나무. 그다음 인목의 생장 조절 물질. 먼저 또 각각 특징만 외우시면 돼요. 먼저 옥신. 이게 먼저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 이 옥신이나 지베렐린, 시토키닌, 에틸렌은 전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ABA가 있어요. ABA. 이거를 이제 아브시스산이라고도 문제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ABA는 반대로 생장을 억제하는 물질입니다. 생장 억제 물질이고, 휴면을 유도하고 발화를 억제하는 거.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잘 자랄 수 있도록 한다. 근데 어디를 잘 자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먼저 옥신은 뭐예요? 아까 정화의 생장을 촉진시켜요. 제일 꼭대기 정화우. 그렇기 때문에 정화우세 현상이 나타나겠죠. 옥신. 정화의 생장을 촉진하고 정화우세 현상. 이것만 밑줄을 쳐주시고, 그 다음에 지베렐린. 이 지베렐린도 생장이 잘 자라도록 하는데, 이거는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요 3번이 시험에 나옵니다. 요거가 없으면 좀 적어주시고, 있으면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이 지베렐린은 처음에 어디서 발생되냐면 벼의 키다리병을 일으키는 곰팡에서 처음 추출됐다. 그러니까 벼의 키다리병이 금방 자라는 거예요, 이게 벼가. 그래서 이 키다리병을 일으키는 곰팡에서 처음 추출된 생장 조절 물질이 뭐냐? 지베렐린. 그 다음에 시토키닌. 이것도 그냥 생장 조절 물질로만 여러분 아시면 되고,
에틸렌은 과실. 그다음 밑줄을 쳐주십시오. 과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밑줄 쳐줄게. 이 정하우세 현상을 타파한다. 이것도 좀 밑줄을 쳐주십시오. 아까 정하우세 현상을 일으키는 게 뭐였어요? 옥신. 근데 그거를 타파하는 게 에틸렌이다 또. 그리고 에틸렌은 과실이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정도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알렐로페시, 상호 억제 작용, 타감 작용. 이것도 이제 개념만 하시면 되는데, 알렐로페시가 뭐냐? 이게 예를 들면 식물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는 일종의 화학물질, 예를 들면 피톤치드, 우리가 그 뭐 편백나무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게 그 식물이 내는 화학물질인데, 이 피톤치드를 통해서 그 주변의 해충이나 미생물로부터 장이 방어를 하는 수단입니다, 이게. 근데 그게 뭐 사람한테는 좋잖아요. 그게 뭐다? 알렐로페시 작용이라고도 하고, 상호 억제 작용이라고도 하고, 타감 작용이라고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 피톤치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오톱, 이것도 개념만 하시면 돼요. 밑줄을 쳐주시고, 비오톱은 뭐냐면 인간과 동물의 다양한 생물종의 공동 서식 장소, 뭐 예를 들면 가로수나 습지, 하천, 화단 등 인간과 동식물들이 공동으로 서식할 수 있는 장소가 뭐다? 비오톱이다. 그래서 이 비오톱은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그냥 개념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 생태계에서 먼저 질소의 순환과 이동. 이 질소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식물이 질소를 바로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질소를 흡수하냐, 여기 시험에 나와요. 어떻게 뭐가 나왔어요, 여기? 식물이 흡수하죠. 질산태 질소하고 암모니아태 질소, NH4, NO3, 요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NO3 아니면 NH4, 질산태 질소하고 암모니아태 질소 형태로 흡수한다 이겁니다, 식물이. 요거를 밑줄을 쳐주시고, 생태계 시접근법 12원칙 넘어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산림천이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천이,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산림이 계속해서 이제 변화하는 건데, 먼저 1차 천이하고 2차 천이가 있어요. 1차 천이는 식물이 전혀 없는 곳에서 부터 시작되어 첫 식물이 들어와 비교적 안정된 식생으로 변화되는 게 1차 천이. 2차 천이는 원래 식생이 뭐 화재나 태풍, 병해충 등으로 자연적, 인위적으로 피해를 거친 다음에 다시 성숙된 식생으로 회복되는 과정이 뭐다? 2차 천이. 온대 지역의 산림천이도 좀 밑줄을 쳐주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이끼리요, 1, 2년생 초본요, 다년생 초본요, 관목, 양수 교목, 음수 교목. 대표적인 거 아까 서은나무라고 했죠.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끼가 들어오고 1, 2년 살다가 죽는 풀, 오랫동안 사는 풀, 그 다음에 관목, 양수교목, 음수교목. 그래서 대표적인 요 이제 극상림이라고 하죠. 이렇게 더 이상 여기 밑에 나오는데, 식생과 생유환경 상호작용을 거쳐 최종적으로 안정된 식생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상태를 극상, 밑줄을 쳐주십시오. 천이의 마지막 단계의 대표적인 수종이 뭐냐? 아까 뭐라고요? 서나무. 이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밑줄을 쳐주시고, 이 서나무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그 백운산, 광양의 백운산, 거기가 이 극상림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서울대학교 산림과 실습림이더만요. 그러니까 그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이제 지배하려고 딱 왔는데, 이 광양 백운산 보니까
완전히 산이 좋은 거예요. 완전히 그 극산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보존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거를 이제 보존시켰거든요. 거기가 이제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실습림으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한번 가봤는데 물도 많고 그 나무도 좋은데 지금 거기가 뭐 휴양림도 없고 국립공원도 아니고 도립공원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를 도립공원으로 뭐 지정하려고 하는데 뭐 아무튼 반대가 심한 것 같은데, 대표적인 수종이 뭐다? 서나무다. 산림천이 진행에 따른 생태계 속성 변화, 생태계 총 유기물량이나 질소량은 증대되고 바이오매스 증가, 성숙한 토양으로 변화한다. 초기 산림 군집에서 복잡하고 성숙한 산림 군집으로 변화되어 종 다양성이 증가한다. 그러겠죠. 산림 군집 내 인목 내의 수고가 증가하고 수용이 커지며 군락의 수직 계층 분화가 발달하고 먹이, 직선 먹이 연쇄에서 망상 먹이 형태로 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극산림이 되면 여러 가지 수종과 여러 가지 동식물들이 자라기 때문에 복잡하고 또 그 다양한 뭐 종 다양성이 증가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그냥 이거 보시고, 영양염 순환이 개방해서 폐쇄,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이제 다 해결할 수 있다 이거죠. 총 생산량과 총 흡음량의 비가 1에 가깝다. 산림 군집 내 미세균은 점진적으로 군집 자체 내 성격이 결정되고, 최종 단계 산림은 직선적인 변화가 거의 없는 수명이 긴 수종들에 의해 무점화되면서 안정된다. 이러한 상태의 산림을 극산림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사과, 묘목 관리 및 식재. 조금만 더 할까요? 애매하네. 오늘은 첫날이니까 여기까지만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